네, 안녕하세요. 한국 퀀텀 컴퓨팅의 박형진입니다. 저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국내외 크고 작은 기업에서 약 20, 한 15년 정도 주로 이제 소재, 화학,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일을 해오다가 재작년에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인 한국 퀀텀 컴퓨팅 KQC에 조인해가지고 양자 컴퓨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이제 산업적인 응용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양자 컴퓨팅 혁신을 이끌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KQC에서 했던 교통 최적화, 신소재 발굴, 바이오 분야의 그 양자 컴퓨팅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컴퓨터에서 AI를 거쳐서 양자 컴퓨터로 발전해 온 컴퓨팅의 혁명 과정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교통수단의 발전 과정이랑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선 자전거에서 자동차, 항공기, 로켓으로 교통수단이 발전해 왔는데,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은 이게 생각보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지나가는 시간 간격이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짧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 1870년대, 80년대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20-30년 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1903년에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10년 후인 1차 대전에서 실전에 쓰였죠. 그다음에 또 1920년대에 로켓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시작해서 2차 대전에 또 로켓이 실전에 쓰였죠. 이렇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빠른데요. 사실은 컴퓨터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통점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신기술이 나오면서 이전 기술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기존 기술이 완전히 도태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하면서 확장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럽이나 북미를 갈 때 항공기가 없이는 뭐 24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죠. 지금 당연히 항공기를 타고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공기만 타고 가고 자동차 같은 지상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공항에 갈 때, 그리고 현지 공항에 내려서 다시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 우리는 여전히 지상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중첩과 얽힘을 통해서 고전 컴퓨터가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요즘은 웬만한 언론에도 다 보고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복잡한 분자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 문제에서 엄청난 포텐셜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특히 분자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문제를 주목하느냐 하면, 첫째로 슈레딩거 방정식은 양자역학에서 이제 서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의 거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죠. 전자 정도 되는 작은 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양자 역학의 슈링거 방정식을 이용해야만 제대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 컴퓨터로 물질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은 이런 양자역학적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 고전 컴퓨터로 포팅을 해가지고 이제 파동 함수의 개수, 그리고 중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전 컴퓨터로 포팅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는 그 QPU 자체의 오퍼레이션이 양자역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말 그대로 직독직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외국어 텍스트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이제 초보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번역해가면서 읽지만, 원어민이나 고수는 이걸 이른바 직독직해라가 되죠. 이렇게 직독직해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첫째는 일단
하나하나 번역해 가면서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둘째는 번역에서 놓치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물질 전자 구조를 직독직해하면서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최적화 문제에서도 엄청난 포텐셜을 기대하고 있는데,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글로벌 미니멈 탄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뭐 한반도의 지형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19 세기에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뭐 백두산을 7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예 지상에서 그 지형을 탐색하고 지도를 만드는 것과 21 세기에 항공 사진이나 위성 사진으로 한 번에 위에서 쫙 스캔해 가지고 지형도를 만드는 것과 어느 것이 뭐 지도 제작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큐비트 구현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신기술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 다양한 큐비트 구현 방법이 경쟁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QC는 이제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것을 특히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적용한 것을 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화학 재료 분야, 최적화 분야,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분야를 선정해서 화학 재료 분야에서는 특히 2차 전지 소재 탐색 및 안정성 향상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있고, 또 최적화 분야에서는 이제 도시 교통 분야의 최적화,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 양극재 분야가 사실은 원가 구조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양극재는 보통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과 그다음에 리튬, 산소가 결합된 복합 결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성 그리고 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들 양극재 소재의 에너지 용량과 안정성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를 오래 쓰고 충망전을 반복하게 되면은 가끔가다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충망전일 때 이 그림에서 빨간색 작은 공으로 표시된 리튬 이온이 충전될 때는 요 결정에서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방전될 때는 요 빠져나갔던 리튬 이온이 다시 들어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되고 방전될 때 안정된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이를테면은 충전될 때 방전될 때 찌그러졌다가 다시 원형으로 돌아갔다가 하는 미시적인 레벨에서의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시적인 레벨에서 계속 변형이 되면은 그게 거시적인 규모에서의 구조의 변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심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결정 구조에서 이런 변형이 잘 생기고 어떤 결정 구조에서 안 생기냐, 이런 현상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직독직해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로 풀어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 에너지의 원자 배열을 탐색을 위해서 고속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용 양자 컴퓨터가 아직 이걸 원자 단위로 일일이 다 시뮬레이션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뭐라도 해 보자 해서 저희는 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양자 어닐러를 이용한 스크린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우선 에너지의 미니멈값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최적화 관점에서 효과적인 뭐 전역 최소점을 발굴해서 어떤 구조가 안정한지,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모든 배열에 대해서 다 스크린하는 대신에 그 어떤 결정 구조가 에너지 구조가 안정한지를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했고요. 그래서 그 리튬이온 충방전 상태 0%에서 100%까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0%가 리튬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가, 그러니까 완전히 방출된 상태가
결정 구조 내에 리튬이 꽉 차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완전히 충전된 상태가 리튬이 다 빠져나간 상태죠. 요런 다양한 상태에 대해서 어떤 금속 이온이 어떻게 배치됐을 때가 가장 안정한 구조인지, 그리고 그래서 양극재 격자 구조가 취약해지는 구간과 구조를 발굴하고,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선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이금속 이온들이 가장 간단한 리튬 코발트 산화물 전지의 경우에도 10의 13 가지 이상의 조합을 갖는데, 이런 금속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고전 컴퓨터 대비 월등하게 빠른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으로 이제 양자 회로를 고도화하고, 또한 이제 리튬 코발트 산화물 계열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형태의 2차 전지 양극재에 대한 전이금속 배치 최적화도 계속 탐색하고 있고요.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연구가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어 저희 지적재산권 문제와 또 고객사와의 비밀 유지 보호 서약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공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KQC에서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영역은 교통 최적화 중에서도 특히 도시철도 승무 최적화 분야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 전체 운영비의 약 70% 정도가 사실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인원을 최적화해서 배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도시철도 공사 입장에서 운영 효율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승무 최적화라는 것은 이제 승무원 운용 인원 수, 교대 규정 등등의 제약 사항을 만족하면서, 그래서 각 승무원들이 뭐 휴식 시간, 식사 시간, 근무 시간, 대기 시간 등 내에서 최대한 공평하게, 그래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를테면은 45, 그러니까 하나의 근무조에 속해 있는 45명의 승무원한테 총 320회의 왕복 운동을 부산 지하철 3호선에서 할당을 하는데, 이제 가능한 조합 수가 10의 19승 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조합 최적화에 특화된 이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으로 이걸 도전해 보았습니다. 부산철도 전체 노선도는 다음과 같은데, 1, 2, 3, 4호선 중에서 4호선의 경우에는 완전 무인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3, 2, 1호선 순으로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그중에서 유인 노선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간단한 3호선에 대해서 우선 POC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철도 최적화는 이제 NP 하드 문제라고 해서, 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전 컴퓨터로 잘 못 푼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 근무 시간, 야간 사업의 취침 시간, 대기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이제 승무팀에서 수작업으로 승무조를 짤 때는 보통 4-5달 동안 승무팀 전체가 수작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양자 컴퓨터로 풀게 되면은 요 C1, C2 등의 여러 제약 조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작업할 땐 이걸 전부 다 이제 논리적으로 맞춰 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사람이 체크하죠. 이걸 양자 컴퓨터로 프로그램할 때는 각각의 제약 조건이 맞을 때 안 맞을 때, 이거를 이제 양자역학의 에너지항인 해밀토니안 식을 준용해서 각각의 제약 조건을 위반한다 할 때 에너지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인지에 대해서,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에너지적인 불이익을 주니까, 이제 QPU 내에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제약 조건을 위반하는 항은 배제하고,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항을 선택적으로 뽑아주게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4-5달 걸리던 것을 뭐 10분, 15분 만에, 어 철도 업계 용어로 다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근무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고, 이제 세로축이 총 45명의, 그러니까 승무조 내에 승무원 수로입니다. 그래서 1번
그러니까 45명 승무조 내에 1 번부터 45 번조 뭐 5 번조까지 요런 다이아를 뽑는데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 혹은 그 이내에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그리고 그러니까 수작업이랑 비교했을 때뿐만 아니라 고전 컴퓨터랑 비교했을 때도 추산을 했을 때 일반적인 싱글 데스크톱 CPU하고 비교했을 때 현용 양자 컴퓨터로 했을 때 약 4,500배 정도의 속도 이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하게 뭐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레벨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양자 컴퓨터든 고전 컴퓨터든 더 높은 단계의 컴퓨터로 하게 돼 있지만은 어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터가 모두 이제 발전하고 스케일업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탑 티어 양자 컴퓨터와 탑 티어 고전 슈퍼컴퓨터를 비교했을 때도 역시 여전히 약 1,000배 정도의 속도 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대사질환 치료제 이 중에서도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를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약 후보제를 하면서 그래서 임상 시험까지 들어가는 이제 후보군을 최대한 줄이면서 어 신약의 개발비를 대폭 절감하는 프로젝트 또한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양자 컴퓨터 기술은 이렇게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근데 컴퓨터로서의 대형화 및 고속화에는 여전히 각자의 이유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말했듯이 양자 컴퓨터와 고전 컴퓨팅이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고전 컴퓨팅과 상호 공존하고 확장하면서 하이브리드 연결을 통한 상호 보완 접촉군이 필요하고 저희 KQC도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